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훈장과 감사패들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교육자 박정수, 평생을 유경에 헌신한 시대의 스승. 그 글귀들은 매일 밤 나를 비웃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40년.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동료들에게 청렴을 강요하며 나는 스스로를 거대한 얼음성 안에 가두었다. 정년 퇴임 후 나를 찾아오는 제자들은 나를 성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이 넓고 적막한 아파트에는 늙어버린 껍데기만 남았다. 아내 명숙은 내게 완벽한 교장 부인의 배역을 요구했다. 식탁 위에는 유기농 채소와 간이 심심한 국뿐이었다. 그녀는 내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식욕을 통제했고 그것은 곧 내 생명력에 대한 거세와 다름없었다. 당신 요즘 부쩍 멍하니 있네요. 퇴직하고 나니 마음이 허한가 봐요. 명숙이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감시자의 그것이었다. 15년째 각방을 쓰는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존경받는 남편이라는 장식품일 뿐이었고 나에게 그녀는 내 품위를 유지해주는 관리인에 불과했다. 밤마다 나는 서재 문을 잠그고 낡은 노트북을 켠다. 화면 속에서는 젊고 싱싱한 육체들이 엉겨붙어 비명을 지른다. 그것을 보는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전립선 비대증과 노안,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을 가진 육체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도덕으로도 종교로도 누를 수 없는 원초적인 갈증이었다. 나도 아직 남자이고 싶다. 거울 속에 나는 검버섯이 핀 노인이지만 내 눈동자 속에는 굶주린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명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외출복을 입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누가 봐도 점잖은 신사의 차림새였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둔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명예를 팔아 사는 생존권이었다. 지하철 1호선의 끝자락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의 어두운 골목. 나는 미리 연락해둔 실장이라는 사내를 만났다. 그는 내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교수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연계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취향 아시죠?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스타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모텔 복도의 카펫은 찌든 담배 냄새와 정액 냄새가 뒤섞여 묘한 흥분감을 자극했다. 203호. 문이 열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20살 남짓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라고 했다. 할아버지 긴장하셨어요? 그녀가 내 넥타이를 천천히 풀며 속삭였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히면서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목덜미에 닿자 전신에 전율이 일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40년간 지켜온 채통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아내에게서는 절대 날 수 없는 달콤하고도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탐욕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더듬었다. 주름진 내 손과 그녀의 팽팽한 피부가 대비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역설적으로 강해졌다. 우리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나는 짐승처럼 그녀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겨냈다. 그녀의 육체는 빛나는 대리석 같았다. 나는 그 위에 내 추악한 욕망을 배설하듯 몸을 던졌다. 거친 호흡이 방 안을 채웠다. 행위는 치열하고도 처절했다.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저속한 말들을 쏟아냈다. 학교에서는 결코 쓸 수 없었던 비속어와 음담 패설이 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것은 내 영혼이 지르는 비명이었다. 더 세게 해줘요. 내가 누군지 잊게 해달란 말이야. 그녀의 몸 위에서 나는 교장이 아니었다. 성자도 아니었다. 오로지 쾌락에 눈먼 한 마리의 늙은 수컷일 뿐이었다. 절정에 달하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심장이 터져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이 내 완벽한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행위가 끝나고 사타구니가 떨려오는 허탈감 속에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수아는 익숙한 듯 내 지갑에서 돈을 챙겼다. 그때였다. 찰칵 마이너스.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내 죄책감이 만든 망상이었을까? 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넥타이를 다시 매는 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다시 교장 박정수로 돌아와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 운동 가신다더니 땀은 안 흘리고 냄새만 묻혀오셨네요. 당신한테서 아주 천박한 향수 냄새가 나요.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고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나를 향해 돌렸다. 그곳엔 방금 전 내가 203호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정수 씨, 당신의 그 고귀한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나요? 나의 아내 이명숙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명숙이 건넨 태블릿 속의 잔상은 지독했다. 모텔 복도의 노란 조명 아래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주변을 살피며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던 나의 뒷모습. 그것은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 박정수라는 거대한 성전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전조였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내 고막을 찢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졌다. 평소 교단에서 수천 명을 호령하던 그 위엄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무슨 짓이라니요? 당신이 한 짓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우리 집안의 명예, 당신의 그 고귀한 연금, 그리고 제자들의 존경. 이 영상 하나면 전부 제가 되겠네요. 명숙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가슴 통증이 밀려왔지만 약을 찾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 공포를 잊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다. 인간의 뇌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쾌락을 갈구한다고 했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금 금지된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비밀리에 개통한 대포폰 속에는 담비라는 이름에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 만났던 수아와는 또 다른 결의 여인이었다. 40대 중반 성숙한 관능미를 풍기며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대담한 여자.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볼 수 있나? 죽을 것 같아. 답장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선생님,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강남 오피스텔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에서는 명숙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나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무너질 명예라면 그 끝 바닥까지 추락해보고 싶었다. 도덕이라는 가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늙은 짐승의 질주였다. 강남의 고층 오피스텔.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문을 연 담비는 얇은 실크 가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이네요, 박 선생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줄까요? 그녀의 손길이 내 뺨을 스쳤다. 거칠고 메마른 내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손은 매끄럽고 뜨거웠다. 나는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분노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의 가운끈을 단숨에 풀어 헤쳤다. 가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육체는 완벽하게 조각된 죄악 같았다.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은밀한 곡선들. 나는 굶주린 사람처럼 그녀의 살결을 탐닉했다. 그녀의 목덜미를 깨물고 쇄골을 핥으며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감각했다.
하,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거칠어요? 무슨 일 있었죠? 그녀의 도발적인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다. 타액이 섞이고 거친 호흡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녀를 침대로 던지듯 눕혔다. 침대 시트의 차가운 촉감이 오히려 내 뜨거운 하체를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60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원초적인 행위였다. 나는 그녀의 육체 구석구석을 유린하듯 파고들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나의 가학적인 본능도 깨어났다. 아내 명숙과의 무미건조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무적으로 행하던 잠자리, 정해진 체위, 소리 죽인 행위들. 그 모든 억압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그녀의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신음하며 나를 유혹했다. 더 깊이요, 선생님.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다 쏟아부으란 말이야. 그녀의 외침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몸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혈관이 터질 듯 팽창하고 전신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것은 성교가 아니라 나를 옥죄던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행위가 끝나고 땀 범벅이 된 채 누워있는 내 곁에서 담비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천장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기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선생님, 그거 알아요? 선생님 부인.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담비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명숙이를 어떻게 알아? 아, 몰랐구나. 선생님 여기 오는 거 그 사모님이 다 예약해 준 거예요. 이 방 번호도 오늘 내가 입은 속옷 색깔까지도요. 담비는 비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명숙과 담비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오늘 우리 남편이 갈 거야.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잊지 말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명숙은 나를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사육하고 있었다. 내가 타락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그 타락의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며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명숙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단순히 위자료 때문일까? 아니면 평생 나에게 쌓인 원한 때문일까? 그때 내 대포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그것은 아내 명숙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평소의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럴 수가. 자네가 왜? 사진 속 남자는 내가 가장 아끼던 후배 교사이자 명숙의 시니어 댄스 파트너인 강태준이었다. 명숙은 나를 성매수범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자신은 젊은 애인과 함께 나의 전 재산을 가로챌 준비를 완벽히 끝내놓은 상태였다. 나는 강남 한복판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존경받는 퇴직 교장과 우아한 사모님. 우리 부부의 실체는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점철된 쓰레기통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만 죽지 않겠다고. 이 진흙탕 싸움의 끝에서 명숙,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담비의 오피스텔을 나서는 내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는 이제 나를 조롱하는 거대한 전광판 같았다. 아내 명숙이 나를 사육했다는 사실, 내가 탐닉했던 그 젊은 육체들이 사실은 아내가 던져준 미끼였다는 사실이 내 노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이명숙, 내가 감히 나를.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비릿한 혈흔의 맛이 정신을 깨웠다. 나를 성매수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틈을 타 내 퇴직금과 연금을 가로채 젊은 놈과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그 가증스러운 계략.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우리 집이 아닌 사진 속 장소인 평창동의 어느 고급 빌라로 향했다. 그곳은 명숙이 시니어 독서 모임이 있다며 매주 목요일마다 비우던 곳이었다.
내 아내 교육자 박정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한 마리의 늙은 늑대뿐이었다. 나는 빌라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멈출 듯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분노라는 아드레날린이 나를 버티게 했다. 새벽 1시. 낯익은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내 아내 명숙이었다. 평소에 단아한 한복이나 정장이 아니었다. 가슴골이 깊게 파인 붉은색 원피스, 그리고 굽 높은 하이힐. 그녀는 마치 발정난 암캐처럼 들떠 보였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사내 강태준. 그는 내가 교장 시절 참된 교육자라며 직접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나의 수제자였다. 그는 명숙의 허리를 능숙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명숙은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선생님도 참. 그 영감탱이 곧 감옥 갈 텐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명숙 씨. 박 교장 그 인간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성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살이라도 할걸? 그 전에 서류 도장부터 찍어야지. 두 사람의 대화가 밤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복사해 두었던 관리실 마스터키를 꺼냈다. 퇴직 전 인맥을 동원해 알아낸 이 빌라의 허점이었다. 402호. 문 너머로 신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띠 -릭. 문이 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진한 와인 향과 남녀의 채취였다. 거실 바닥에는 명숙의 붉은 원피스와 태준의 와이셔츠가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침실 문을 열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침대 위에서 뒤엉킨 두 남녀의 형체는 너무나 선명했다. 명숙은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노골적인 자세로 태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등줄기가 거칠게 오르내릴 때마다 태준은 그녀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며 탄성을 내뱉었다. 아, 태준 씨 너무 좋아. 그 영감이랑은 비교도 안 돼. 명숙 씨, 당신 진짜 대단해. 그 점잖은 교장 마누라가 침대 위에선 이렇게 요부일 줄 누가 알았겠어? 태준은 명숙의 몸을 뒤집어 눕히고는 짐승처럼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육체가 부딪히는 소리, 타액이 섞이는 적나라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명숙은 눈을 감은 채 황홀경에 빠져 비명을 질러댔다. 그것은 내가 담비의 품에서 질렀던 비명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노골적이었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번쩍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광명에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아, 누구야? 명숙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하지만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마비되었다. 강태준 역시 사색이 되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 그래, 태준아. 내가 말하던 그 영감탱이가 왔다. 나는 냉소하며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미 녹화 버튼은 눌러져 있었다. 그들의 알몸 방금까지 벌어졌던 그 난잡한 행위의 흔적들이 렌즈 속에 담겼다. 박정수,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주거침입이야. 명숙이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거침입? 하긴 이 빌라 명의도 내 퇴직금 털어 산 거니 내 집이나 다름없지 않나? 그리고 명수가 내가 나를 성매매로 고발하겠다고. 그럼 나도 이 영상을 교육청과 내 친정 식구들에게 보내야겠구나. 우아한 교장 부인의 이중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 제발.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사모님이 유혹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비겁한 변명에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준 씨,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시끄러워. 너 같은 노인네한테 내 인생을 걸 줄 알았어? 서로를 탐닉하던 육체들은 이제 서로를 헐뜯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기이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내의 배신, 제자의 배반. 그 지옥 같은 삼각형 한가운데 서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한 자는 없다는 것을. 나는 명숙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가식인지 진심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명숙아, 넌 나를 고발 못해. 나도 너를 당장 매장시키진 않으마. 대신 우리는 이제부터 연극을 시작할 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황혼의 부부라는 연극. 나는 태준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명숙을 끌어당겨 내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들의 지옥으로. 나는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스승의 얼굴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타버린 악마의 형상이었다. 평창동의 그 비릿한 새벽 공기를 뚫고 돌아온 집은 거대한 공동묘지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우리 부부의 금혼식 기념사진. 사진 속에 나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명숙은 고운 한복 차림으로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평화가 역겨워 나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까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화장이 번진 얼굴은 기괴한 가면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다. 씻어. 당신 몸에서 그 새끼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내 말에 명숙이 몸을 떨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정수 씨, 제발. 그녀의 눈물은 이제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가련한 척하는 눈망울 뒤에 숨겨진 잔인한 독리를 확인하고 싶은 가학적인 충동만이 들끓었다. 나는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침실로 밀어넣었다. 이곳은 15년 동안 정적만이 흐르던 금욕의 공간이었으나 오늘 밤 이곳은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명숙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서재에서 카메라를 가져와 침대 맞은편에 설치했다. 그녀가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방식 그대로 나 역시 그녀를 기록할 생각이었다. 수치심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니까. 욕실 문이 열리고 명숙이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나왔다. 그녀는 침대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미쳤어? 미쳤냐고? 나를 사육하려던 당신에 비하면 이건 교육적인 처사지. 당신이 좋아하는 기록이잖아. 강태준 그놈이랑 하던 것처럼 나랑도 해봐야지. 안 그래? 나는 그녀의 가운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평생을 점잖은 교육자로 살아오며 억눌렀던 모든 지배욕이 폭발했다. 나는 그녀를 침대 위로 내던졌다. 그녀의 하얀 살결 위로 아까 보았던 태준의 손자국이 남긴 듯한 붉은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 눈이 뒤집혔다. 나는 명숙의 두 팔을 침대 헤드 위로 고정했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노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명숙, 똑똑히 봐. 내가 비웃던 그 늙은 영감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녀의 입술을 지식이듯 가두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 포식자의 물어뜯기에 가까웠다. 명숙의 신음소리가 공포에서 점차 기묘한 굴복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움켜쥐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은 증오라는 독성 강한 흥분제로 치환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속으로 무자비하게 나를 밀어넣었다. 준비되지 않은 육체의 충돌은 비명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신음이 내 정복욕을 자극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그녀의 얼굴을 돌리게 했다. 웃어. 당신이 원하던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잖아. 강태준이 이렇게 해주던가. 내 움직임은 짐승처럼 거칠고 원초적이었다. 땀방울이 명숙의 몸 위로 떨어졌고 침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졌다. 명숙은 처음엔 거부하며 눈을 감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신체는 배신하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공포와 쾌락이 뒤섞인 기괴한 황홀경 속에서 그녀의 손톱이 내 등덜미를 핥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저주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가장 처절하게 결합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들의 식사였다. 나는 절정에 달하는 순간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죽을 때까지 서로를 고문하며 살 거야. 이게 내가 만든 천국이야, 명수가. 거사가 끝난 후 나는 담담하게 카메라를 챙겼다. 명숙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나신으로 누워 있었다. 방금 전에 폭풍 같은 행위가 남긴 흔적들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성자는 없었다. 자신의 추악함을 정면으로 마주한 괴물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야. 내 명의로 된 그 평창동 빌라, 그리고 내가 빼돌린 비자금 전부 내 명의로 돌려놔. 안 그러면 이 영상은 내 친정 식구들과 동호회 사람들에게 전부 전송될 거다. 명숙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다. 흐느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위한 떨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안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나는 명숙의 태블릿을 다시 켰다. 그녀가 제보했다는 유튜버와의 대화창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름을 발견했다. 제보자 이명숙, 수신인 정수 아들 박민호. 내 아들 민호였다. 유학 가서 교수 임용을 기다린다던 그놈이 왜 엄마와 내 파멸을 공모하고 있는 거지? 대화 내용을 내려가던 내 손이 얼어붙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 확실히 보내야 해요. 그래야 재단 이사장 자리 물려받을 때 잡음이 없어요. 태준 형이랑 하는 건 적당히 하고 증거만 챙겨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제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회적 자살을 기획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전은 처음부터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그래. 전부 다 타버려야지. 단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아들 민호의 이름이 적힌 태블릿 화면이 내 망막을 찢었다. 재단 이사장 자리. 내가 평생을 일구고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들여온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인가. 나의 파멸은 아내의 배신을 넘어 내 혈육이 던진 비수였다는 사실에 나는 전율했다. 배신감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을 깨우기도 한다. 나는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교장 시절 재단의 비리와 정치권의 유착을 기록해둔 검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언젠가 나를 지켜줄 방패라 믿었던 것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을 도살할 도구가 되었다. 민호야, 내가 감히 아비를 밟고 올라서려 해? 나는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왔다. 명숙을 굴복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들과 아내 그리고 그 끈아풀인 강태준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완벽한 덫이 필요했다. 나는 다시 안방으로 향했다. 아직 침대 위에서 넋이 나간 채 누워있는 명숙을 보며 나는 새로운 지옥의 시나리오를 썼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명숙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그녀는 내 손길이 닿자마자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무서워하지 마, 명숙아.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하거든. 다만 우리 아들 민호가 참 걱정이네. 민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가. 왜요? 그 녀석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탐내고 있더군. 심지어 강태준과 짜고 나를 몰아내려 했다는 것도 알았어. 자, 이제 선택해. 민호를 감옥에 보낼지 아니면 내 말대로 할지. 명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쥐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밤 강태준을 다시 이 집으로 불러.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놈을 완전히 녹여놔. 내가 보는 앞에서. 명숙은 내 요구에 경악했지만 아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굴종했다.
새벽 3시 강태준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았다. 그는 내가 집에 없을 거라 확신한 명숙의 문자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나는 거실 조명을 끄고 서재 안쪽의 은밀한 관찰용 거울 뒤에 숨었다. 이 집을 지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장치였다. 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명숙은 얇은 슬립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명숙 씨, 그 영감탱이는 괜찮은 거야? 응. 술 취해서 잠들었어. 태준 씨,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안아줘. 명숙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녀를 침대로 밀어뜨렸다. 거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손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다. 행위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명숙은 평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태준을 유혹했다. 그녀는 태준의 몸 구석구석을 핥으며 그의 욕망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태준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명숙의 육체를 유린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파차름, 그리고 명숙의 인위적인 신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내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기묘한 흥분과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을 지켜보는 이 뒤틀린 상황.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파멸을 기록하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명숙은 태준의 귀에 대고 더러운 말들을 속삭였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개인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내 우리 안에 갇힌 실험용 쥐에 불과했다. 태준이 명숙의 몸 깊숙이 파고들어 사정하려는 찰나 나는 거실의 모든 전등을 켰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주 보기 좋구나, 태준아. 스승의 침대에서 스승의 아내와 함께하는 기분이 어떠냐? 태준은 경악하며 명숙의 몸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명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트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미 영혼이 나간 인형처럼 보였다. 교장 선생님, 이건 변명은 필요 없다. 이미 내 놈의 그 추악한 대화와 행위는 실시간으로 재단 이사회 단톡방에 업로드되고 있거든. 태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아, 그리고 민호에게도 보냈지. 지 엄마가 누구랑 노닥거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였다. 거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 아들 민호가 들이닥쳤다. 그의 손에는 명숙이 보낸 가짜 위치 정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방 안의 참혹한 광경 알몸의 강태준, 흐트러진 엄마 그리고 냉소하는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재단 이사장? 내 아비를 밟고 올라서겠다고. 내 엄마를 미끼로 던져서? 나는 민호의 앞에 태블릿을 던졌다. 그가 강태준과 주고받았던 음모의 기록들이 담긴 화면이었다. 태준아, 너는 이제 끝이다. 교사직 파면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내가 준비해둔 고소장이 검찰로 갈 거다. 내 인생은 오늘로 종쳤어. 태준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나는 그를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민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민호, 너도 마찬가지다. 교수 임용?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재단 자금을 횡령하려 했던 증거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넌 평생 내 밑에서 기어다니며 속죄해야 할 거야. 명숙은 그제야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박정수. 당신이 이겼어. 우린 전부 당신의 노예가 된 거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무너진 가족들을 내려다보았다. 승리감 뒤에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나는 성자의 가면을 벗어던졌고 이 지옥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과 아들 민호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뒤 일주일.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아침마다 명숙은 정성스럽게 토스트와 샐러드를 준비했고 나는 인자한 은퇴 교장의 얼굴로 신문을 읽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명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그녀와 강태준의 정사 영상이 언제든 세상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친 채 잠들어 있었다. 당신, 오늘 재단 이사회 나가는 날이죠? 넥타이 챙겨줄게요. 명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명수가 넥타이보다 먼저 해야 할 숙제가 있잖아. 당신이 나를 사육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방식대로 당신을 길들여야지. 나는 그녀를 식탁 위로 거칠게 밀어뜨렸다.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렸다. 공포에 질린 명숙의 눈망울을 보며 나는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이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성유희였다. 나는 명숙의 실크 가운을 단숨에 찢어발겼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강태준 그 새끼가 여기서도 당신을 이렇게 다뤘나? 그 젊은 놈의 손길이 그렇게 그리웠어? 나는 그녀의 하얀 살결 위로 깨진 접시 조각을 살며시 가져다 대었다. 차가운 도자기 파편이 그녀의 쇄골을 훑고 지나가자 그녀가 진저리를 쳤다. 제발. 정수 씨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시키는 대로? 그래, 그럼 보여줘. 내가 그놈 앞에서 떨던 그 추악한 교태를 이제 내 주인인 나한테 바치란 말이야. 나는 그녀를 식탁 위에 엎드리게 했다. 평소 고결함과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내 아내 명숙이 이제는 식탁 위에서 짓밟힌 재물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했다.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 내 정복욕을 자극했다. 나는 무자비하게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명숙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원목 식탁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평소 교단에서 도덕과 윤리를 논하던 내 입술은 이제 아내를 유린하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있었다. 느껴져? 그놈의 가벼운 몸집보다 이 늙은이의 증오가 담긴 무게가 더 절실하지 않냐고. 행위가 격렬해질수록 명숙의 반응도 기묘하게 변해갔다. 처음엔 공포와 수치심뿐이었던 그녀의 눈빛에 점차 초점이 흐려지더니 배신하듯 육체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거친 움직임에 맞춰 스스로 허리를 흔들며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증오가 극단에 달하면 쾌락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 우리는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결합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에 내 손자국을 선명하게 남겼다. 그것은 내 소유물이라는 낙인이었다. 절정에 달하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어깨를 깊게 깨물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 피를 삼키며 포효했다. 이것은 부부의 잠자리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완전히 해체하고 집어삼키는 만찬이었다. 거사가 끝난 후 나는 명숙을 식탁 위에 방치한 채 거실 소파로 돌아와 담배를 피웠다. 명숙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접시 파편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방금 찍은 영상 아주 예술이더군. 당신의 그 황홀해하는 표정. 민호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니면 당신 친정 오빠인 이 의원한테 보내줄까? 명숙은 몸을 웅크리며 바르르 떨었다. 당신, 정말 악마가 됐군요. 악마를 만든 건 당신이야, 명숙아. 당신이 나를 먼저 지옥으로 초대했잖아. 나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재단 지분을 내게 전량 양도하고 평생 내 허락 없이는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각서였다. 도장 찍어. 그럼 민호의 횡령 증거와 당신의 불륜 영상은 일단 금고에 넣어두지.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서류의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모님이 아니라 내 욕망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육되는 가련한 가축에 불과했다. 명숙을 완전히 굴복시킨 뒤 나는 서재로 들어와 대포폰을 켰다. 강태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민호 도련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민호가 강태준을 제거하려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서로를 물어뜯는 사냥개들의 싸움. 나는 그 난장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모든 것을 가질 준비를 마쳤다. 그래, 태준아. 너도 이제 내 사냥개가 되어줘야겠다. 나는 강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12시 학교 뒷산 창고로 와라. 민호를 죽일 기회를 주마. 황혼의 막장극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는 서재의 창밖을 보며 차가운 양주를 들이켰다. 달빛은 여전히 고고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인간들의 욕망은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며 요동치고 있었다. 밤은 깊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서재의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권총의 총신을 닦듯 40년 전 초임 교사 시절 선물 받았던 날카로운 등산용 칼을 만지작거렸다. 학교 뒷산. 그곳은 내가 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연설하던 신성한 숲이었지만 오늘 밤 그곳은 배신자들의 선열이 낭자할 도살장이 될 것이다. 내 피 속에는 이제 교육자의 온화한 피 대신 증오로 달궈진 시커먼 남물이 흐르고 있었다. 명숙은 거실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서의 사육 이후 그녀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이제는 내 눈길만 닿아도 짐승처럼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 파괴된 자네를 보며 비릿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민호와 태준이가 곧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밀겠지. 명수가, 넌 그 광경을 가장 앞줄에서 지켜보게 될 거야. 나는 공포에 질린 명숙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나라는 괴물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심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짧은 미니스커트와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혔다. 오늘 밤 넌 내 사냥개들을 유혹할 미끼니까. 가장 창녀처럼 꾸며야지. 새벽 1시 학교 뒷산 창고.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소음이 정적을 깼다. 나는 창고 안쪽 어두운 다락 위에 명숙을 묶어 앉히고 입을 막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아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먼저 나타난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등산 가방을 맨 채 사방을 살피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사리와 공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 왔습니다. 민호 그 새끼.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태준이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순간 창고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내 아들 민호였다. 민호의 손에는 골프채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강태준, 이 비겁한 새끼, 내가 우리 엄마를 건드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어? 민호야. 아니, 도련님. 이건 다 교장 선생님이 시킨. 태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의 골프채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타격했다. 빡.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다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명숙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서로를 도살하려 드는 이 지옥도.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만해라. 아비가 보고 있는데 너무 상스럽지 않으냐? 내 등장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태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락에서 명숙을 끌어내렸다. 자, 이제 결판을 내야지. 민호야, 내가 이 사내를 죽이면 재단 이사장 자리를 주마. 태준아, 내가 민호를 죽이면 내 모든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지 않고 해외로 보내주지.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칼 한 자루를 던졌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칼을 짚는 대신 서로를 향한 해묵은 원망을 성적인 모욕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호야, 내 엄마. 침대 위에서 정말 죽여주더라. 내가 아는 그 고상한 엄마가 아니야. 태준의 도발에 민호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싸움은 곧 비틀린 욕망의 분출로 변질되었다. 극한의 공포와 사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를 때리고 핥히다. 어느 순간 서로의 옷을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행이라기보다 서로의 육체를 씹어 삼키려는 괴물들의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명숙의 목을 조르며 지켜보게 했다. 보느냐? 저게 내가 만든 남자들이고 내가 기른 자식이다. 저 더러운 육체들의 향연을 똑똑히 봐. 명숙은 내 소나귀에서 허덕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육체는 이 참혹한 광경에 반응하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니스커트를 걷어 올리고 아들과 제자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앞에서 그녀를 유린했다. 뒤섞인 신음과 비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졌다. 나는 명숙의 몸 깊숙이 내 분노와 증오를 배설하며 포효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완벽한 막장의 완성이다. 행위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탈진에 쓰러졌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들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존재해서는 안 될 오물들이다. 교육자 박정수의 마지막 가르침은 정화다. 나는 창고 구석구석에 휘발유를 뿌렸다. 강태준과 민호는 공포에 질려 나를 바라보았고 명숙은 이미 정신을 놓은 듯 실성한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아들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지?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영원한 안식이다.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불길이 뱀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명숙의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는 마치 축제의 불꽃놀이처럼 내 귓가를 즐겁게 했다. 활활 타오르는 창고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며 나는 내 옷에 묻은 핏자국과 먼지를 털어냈다. 내 곁에 선 명숙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나의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예상했다. 안타까운 사고 퇴직 교장 아들과 제자 산불로 참변. 교장은 941생으로 부인 구해. 나는 다시 성자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 품 안에는 파괴된 아내가 있고 내 가슴 속에는 타버린 아들의 유골이 들어있다. 나는 지옥의 왕이 되어 인간 세상의 가면무도회를 비웃으며 살아갈 것이다. 명수가 배고프지 않니? 집에 가서 따뜻한 국이라도 먹자. 나의 다정한 목소리에 명숙이 기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혼은 가고 영원히 밝지 않을 검은 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학교 뒷산의 화마는 모든 것을 삼켰다. 아들 민호의 야망도 제자 강태준의 비열한 욕망도 섭씨 천도의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화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불길 속에서 아내를 구하고 아들과 제자를 잃은 비극의 스승 박정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제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와 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초점이 나간 눈으로 빈소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식을 잃은 아비의 참척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 증발하며 생긴 공허였다. 내 곁에는 얼굴의 절반을 검은 베일로 가린 명숙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산자의 말을 잃었다. 오직 나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박제 인형이었다. 정수 씨, 이제 다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정말 평화로운 거죠? 밤이 깊어 빈소가 한적해졌을 때 명숙이 베일 너머로 갈라진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평화? 아니, 명숙아.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아무도 없는 이 거대한 성전에서 너와 나 둘이서만 영원히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야 하니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대저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했다. 나는 거실 정중앙에 민호와 태준의 위패가 아닌 그날 밤 창고에서 찍었던 그들의 마지막 난잡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명숙을 거실 바닥으로 밀어뜨렸다. 상복이 찢어지며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다. 자, 이제 우리 아들과 당신의 애인을 추모해야지.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방식으로. 명숙은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의지조차 거세당했다. 나는 그녀의 상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위패가 놓인 식탁 앞에서 그녀를 거칠게 유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행위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비웃는 사악한 제의였다. 나는 명숙의 목을 조르며 그녀의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민호의 사진 위로 떨어졌다. 좋으냐? 내 아들의 영정 앞에서 남편의 시를 받는 기분이 어때? 내가 가르친 도덕은 어디 갔지?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품위는 어디 있냔 말이야. 나의 외침은 거실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 쳤다. 명숙은 고통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면서도 반복되는 자극에 배신하듯 반응했다.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고 억눌린 신음이 내 귀를 자극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는 만큼 더 격렬하게 엉겨붙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듯 기괴한 박자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몸에 내 모든 도끼를 쏟아부으며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승리자의 포효이자 패배자의 비명이었다. 폭풍 같은 행위가 끝나고 나는 서재로 들어와 펜을 들었다. 퇴직 교장 박정수의 참회록이라는 제목의 원고 뭉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정리하는 고결한 수필집으로 알려지겠지만 그 행간에는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살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은유라는 가면을 쓰고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10만 자가 넘는 이 원고를 통해 나만의 제국을 공고히 했다. 세상은 내가 쓴 글에 감동하여 나를 성자로 추앙할 것이고 나는 그 추앙을 비웃으며 골방에서 아내를 유린할 것이다. 진실은 오직 타버린 창고의 잿더미 속에만 남겨두었다. 선생님, 차 드세요. 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세뇌된 하녀처럼 굴었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내 무릎 위에 앉혔다. 명숙아, 넌 참 아름다운 소품이야.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나의 위선을 빛내줘야 해. 나는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가운 피부를 만졌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었지만 눈을 감고 순응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아니 내가 강요한 황혼의 완성형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고 나의 수필집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들 민호의 죽음은 의로운 희생으로 포장되어 학교 동상이 세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침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창고의 불길이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거울 옆에 놓인 명숙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1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단 한 줄, 당신의 성전에서 탈출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나는 그녀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저택 지하의 냉동실에 보존해 두었다. 그녀는 죽어서도 나의 소유였다. 나는 매일 밤 지하로 내려가 차갑게 식은 그녀의 육체와 대화하며 나의 위대한 승리를 되새겼다. 명숙아, 오늘 제자들이 나를 보고 울더구나. 내가 너무나 고결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대. 웃기지 않니?
나는 차가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나는 다시 거실로 올라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은 내가 흘린 타인들의 피와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황혼은 모든 추악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가장 어두운 장막일 뿐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거실 가득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강태준의 유골함에서 꺼낸 뼈가루를 비싼 양주에 타서 단숨에 들이켰다. 자, 이제 다음 연극을 시작해볼까? 나는 다시 성자의 가면을 고쳤었다. 문 밖에는 나를 존경하는 어린 제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지옥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나는 그곳의 영원한 주인이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막장 드라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웃음꽃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